아직도 모르겠어. 괜찮을까? 뭐가 고민이야. 그냥 자보면 되지. 어머, 미쳤어? 미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실사용 후 불만족 시 환불 가능한 쇼앤 침대니까요. 고객 만족을 향한 끝없는 노력, 믿을 수 있는 딴지마켓의 신강자. 침대에 대한 고민은 쇼앤침대에 맡기시고 여러분은 꿀잠만 누리세요.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누워본 몸에게 물어보세요.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앤침대,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설득과 소통의 원칙. 대통령의 말하기 위즈덤 하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일부 최순실 보도는 기가 막힌 기사가 많다며 사회 안정을 위해 자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순실 기사 중 속보, 단독 경쟁하는 와중에 증거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 기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JTBC가 보도한 최순실 대응 문건을 보면 청와대 차원에서 증거 인멸이 이미 한 달 전 준비된 정황이 드러납니다. 수많은 증거가 벌써 사라졌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기사를 뒷받침할 증거들이 사라졌다면 그 용의자는 바로 청와대인 겁니다. 증거를 인멸한 범인이 증거 가져오라고 경찰한테 적반하장하는 격입니다. 더구나 지금 사회가 불안정하다면 그 가장 큰 책임은 누가 뭐래도 대통령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청와대가 조금이라도 바뀔 거란 기대는 완전히 접는 게 우리들 정신건강에 이롭겠습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김어준 뉴스공장 오늘도 첫 순서는 송채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송채경입니다. 네, 오늘은 눈에 잠이 별로 없네요. 네, 그런가요? 네, 축구를 해서 일찍 주무셨나? 안 보고? 네, 축구 안 봤습니다. 네. 어제 축구 재밌었는데. 네, 2대1로 역전승했다면서요? 네, 결과만 알고 오셨군요. 물어볼까 봐. 네. 첫 뉴스는 어떤 겁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 검찰이 모든 의혹을 다 수사한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조사 방식도 이제 원칙적으로는 서면 조사가 바람직하고 대면 조사는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본인이 뭐라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듭니까? 네. 조사 방식, 시기 뭐 이런 걸 지정하는 거네요. 네. 이분의 성향을 알려면 어떻게 과거를 봐야 되는데, 그죠? 네. 이분이 이제 친박 중에 친박이라고 불리고. 네, 그렇죠. 사내당 공천 신청도 했었고. 네, 그런데 뭐 떨어졌죠. 네. 그리고 이분 성향을 여실히 드러내는 게 유엔에 제출할 인권 보고서에 세월호 항목을 삭제해서 논란이 된 분이죠. 네. 네. 이분 앞으로 언론에 자주 등장할 것 같아요. 네.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그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중대 결단을 하신 건데. 네. 네. 한 템포, 두 템포 정도 늦으셨죠 지금. 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 템포를 많이 하시려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당선된 뒤까지 수년 동안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 이름으로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그 보도가 나왔는데요. 또 혈액 검사까지 최순실 씨 이름으로 이제 대리 검사한 정황이 어제 복지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의 뉴스공장 주씨 뉴스입니다. 네. 이 뉴스가 이제 팩트만 나열하는 네. 소위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거든요. 근데 팩트만 나열하는 것이 얼마나 진실을 가릴 수 있는 팩트로 승부하는데 네. 팩트만 나열하는 게 실제로 진실을 대단히 잘 가릴 수 있는 이런 복잡한 사안에서는 그게 얼마나 잘 가릴 수 있는지 보여준 전형적인 기사. 왜냐하면 관련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어요. 네. 산발적으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는 최순실 씨가 진료 기록에 공황장애 치료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공황장애 치료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이 이루어졌다. 이런 네. 기사가 하나 있고 또 대리 처방이 의심되는 진료 기록에는 향정신성 처방 내역이 없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공황장애라고 봅니다. 네. 왜 공황장애라고 하냐면 입국 전에 그 기사도 있죠. 입국 네, 전에. 입국 이틀 전에 이제 공황장애 진단서를 차은병 의원에 이제 부탁을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뉴스 나왔죠. 네. 이거 다 포괄해서 이걸 기사 산발적으로 하는데 종합해서 볼 기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입국 전에 그 김모 의사 그러니까 약을 청와대 가서 대통령의 의무 기록을 남기지 않고 네. 주치의도 동행하지 않고 그다음에 혼자 출입 기록도 남기지 않고 들어가서 주사했다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김모 기사. 김모 의사. 네, 김모 의사. 네. 김모 의사에게 최순실 씨가 입국하기 전에 공황장애 진단서를 부탁했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차움 원장이 말도 안 된다고 거절했다. 네. 여기까지 기사인데 사실 이게 처음이라는 것이 진료하고 치료하고 하는 본격 병원이 아니라 건강검진하고 뭐 네, 운동하고 그렇죠. 그죠? 네. 수면 피부 관리하고 피부 관리하고 마사지하고 이런 이제 테라피 센터 건강관리센터에 가까운 곳이거든요. 네. 여기서 왜 공황장애 진단서를 사전에 요청했냐 이걸 두고 이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처지 네. 정신적인 문제를 어필하려고 하는 의도다 이렇게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약을 처음에서 공황장애 치료용이라고 받아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은 그러니까 공황장애 치료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애초에 정신과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신과 치료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받아왔다는 겁니다. 네. 진단서를 거부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아니 건강검진센터에서 처방할 수는 있죠. 의사가 있으면. 네. 처방을 했다. 이게 첫 번째 포커스를 둬야 되는 뉴스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대리 처방을 의심한 항목에서는 기록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네,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쓰지 않았다. 이걸 네. 간접적으로 말하는 맞습니다. 건데 네. 거꾸로 뒤집으면 이 말이 최순실 씨가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본인이 혼자 다 썼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죠. 그렇죠. 네. 사실은 거기에 뭐 청와대 안 가라고 쓴 것 중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없다. 라는 말이지. 네. 최순실 씨 본인의 이름으로 네. 처방받은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쓰진 않았다라는 얘기는 아닌 거죠. 얘기는 아니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대목입니다. 오히려. 네. 근데 이 뉴스만 보면 대통령은 전혀 이쪽 관련 의약품 쓰지 않았구나라는 뉴스로 보이나 이 뉴스는 최순실 씨가 처방받은 것을 다른 사람이 쓰지 않았다는 말은 여기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왜냐하면 최순실 씨 이름으로 평상 쓰는 양보다 2배, 3배 처방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평소보다 주사제 같은 경우에 2-3배 많은 약물을 처방받아서 갔었다. 이런 보도도 네. 많이 나왔었죠. 그러면 평소 쓰는 양보다 2-3배 많이 처방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주사, 그런 의혹을 제기해 볼 수 있겠죠. 충분히.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답은 없는 스트레이트 기사인 거예요. 네.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건데 피검사를 최순실 씨의 이름으로 처음에 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네, 저도 그게 참 궁금합니다. 여기에 해설이 없어요.
네, 해설은 나오지 않았죠. 전혀. 본장장님이 해주시면 되죠. 그런 위험 부담을 제가 안아야 하나요? 네. 모든 언론에 네. 피검사를 외부에 최순실 씨 이름으로 맡겼다. 박근혜 대통령의 혈액을. 네. 이 얘기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피검사라는 건 당연히 대통령 주치의한테 맡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 주치의는 모든 과목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그 의사들을 구성해요. 그렇죠? 네. 피검사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거를 무슨 외부 전문가에 더 뛰어난 외부 전문가에 맡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더군다나 여기는 건강검진센터 정도에 그냥 피검사 하면 콜레스테롤 어떻고 이런 기본적인 거 하는 데거란 말이죠. 네. 여기 병원이 아니에요. 본격적인. 여기다가 맡기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기는 건 더 말이 안 돼요. 그게 가장 의심스러운 정황이죠. 본인이 원래 단거리여서 본인 혈액을 굳이 이 정도 간단한 걸 억지로 이해해 주자면 주치의를 수고하게 할 필요가 있냐. 밖에 내보내서 굳이 거기 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했다고 치자고요. 네. 그럼 본인 이름으로 해야죠.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혈액 검사라는 게 기본적인 건강검진 체크할 때 무슨 건강이 좀 안 좋으면 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혈액으로 건강검진을 하고 싶은데 그 혈액 검사 결과로 알리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라고 추론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네.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뭘까요?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혈액 검사를 하고 한다면 모든 분야의 모든 체크를 다 하겠죠? 네. 그런데 이 기본 건강검진센터는 항상 하던 항목을 하겠죠?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다 하면 거기서 드러나지 말아야 할 게 드러날 두려움이 있지 않다면 이런 걸 왜 했겠어요? 거기서 무언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봤다. 혹은 네.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네. 다른 것을 해봤다라고 추론하는 게 합리적이고 그 외에 이유가 생각나시는 분들은 저한테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없다는 거죠. 이 피검사 얘기에. 네. 어제 뉴스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산발적인 뉴스로 따로 나왔는데 네. 이 뉴스는 사실 하나의 뉴스입니다. 네, 하나의 뉴스고 아무도 해설해 주지 않아서 네. 오늘 뉴스공장의 주시 기사로 선정하여 종합 체크 한번 해봤는데 김어준 진행자가 너무 말이 많아요. 이런 문자는 말이죠. 제가 방송을 진행한 이래 10몇 년 동안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 네. 할 수 없어요.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관련된 뉴스인데요. 그 최순실 씨가 대통령 전용기인 대한민국 공군 1호기를 타고 수차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연결된 뉴스죠,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연결된 부분은 뭐냐면 그 최순실 씨 자매가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직전에 주사제를 반복적으로 처방을 받았다. 이런 이제 보도가 또 나온 거라서요. 또 혹시 대리 처방받은 주사제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했던 거 아니냐 이런 네.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연결된 뉴스인데 각각 이 단독들을 각 언론사들이 다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걸 모아서 종합 정리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 해설해 주는 것이 뉴스공장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뉴스공장을 전날 본 뉴스를 뉴스공장을 통해서 종합하는 해설을 들으실 수 있다. 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을 많이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변명을 그렇게 하시는 변명이 아니고 저는 변명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행자이냐 게스트이냐 뭐 이런 항의를 많이 받거든요. 그게 왜 구분이 필요하죠? 자, 다음 뉴스 찾으십시오. 네, 좀 재밌는 뉴스인데요. 그 박 대통령이 차움 의원을 이용할 때마다 이제 길라임이라는 그 드라마 주인공의 이름으로 가명을 썼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각종 VIP 시설을 가명으로 이용하면서 뭐 수납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돈 안 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저는 이 뉴스는 해설이 불가능해요. 우선 이게 검색어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길라임. 네, 모든 포털에. 근데 이 길라임이라고 하는 이제 드라마 주인공 이름이라면서요. 네, 하지원 씨가 주인공을 맡았었죠. 네, 이 드라마 이름이 대중들에게 불러일으키는 이미지하고 네. 대통령의 이미지하고 뭔가 충돌이 되거나 어긋나거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호기심이 생기는 건데 뭐 네. 이렇게
길라임이 불러일으키는 정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저는 그게 뭐예요? 제가 이건 해설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몰라서. 길라임은 그 현빈과 사랑에 빠지는 여주인공이었고요. 또 드라마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드라마를 평소에 굉장히 즐겨본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보면 이제 길라임이라는 가명까지 썼겠느냐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그거보다는 여성들에게 현빈과 사랑에 빠질 정도의 매력적인 상은 아니지 않느냐는 대목에서. 그건 뭐 주관적인 평가니까요. 네. 울컥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지금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또 그 미르재단의 그 마크가 길라임의 문신과 비슷하다 이런 뉴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여기서 저희 이제 이 뉴스는 JTBC가 자랑하는 건 요즘 유행어서 한 발 더 들어간다는데. 네. 저희는 한 발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바라고. 한 발 옆으로 가는 뉴스. 어쨌든 저는 여기서 사람들한테 불러일으킨 정서가 있다. 네. 이걸 좀 해설해줄 대중 전문가가 필요하다. 뭔가 충돌이 안 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아 하는 분노가 이 검색어에 담긴 것 같은데. 대통령은 길라임은 아니죠. 아니, 뭐 드라마를 좋아할 수도 있고 현빈 씨를 좋아할 수도 있죠. 그건 뭐 제가 아니죠. 근데 저는 이게 불러일으키는 정서의 정체를 몰라가지고. 네. 그 말 안 봐서. 좀 조사 좀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왜 대중은 길라임에 분노하는가? 코드네임 길라임에. 자꾸 문자가 오네요. 게스트가 네. 말이 너무 많다고. 뭐 어때요? 게스트냐 아니면 진행자냐. 진행자가 말 많이 하면 어때요? 저희 프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전해드리면요. 네. 그 김재천 호치민 영사의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어제도 잠시 전해드렸었는데. 어제 주시 뉴스네요. 저희가. 네. 그 김재천 영사가 그 최순실 씨 조카 장승호 씨를 돕기 위한 부당한 지시들을 자신이 이제 직접 받았다 이런 증언을 또 한 건데요. 그 뭐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자문위원으로 장승호 씨를 추천해달라라는 부탁이 들어왔다라는 증언인데요. 그러니까 이 자문위원으로 이제 추천이 돼서 자문위원이 되면 그 해외 교민사회에서 이제 입지를 달릴 수 있는 자리라고 그렇죠. 이제 통해지는데 원래는 보통 이제 공사에서 이제 대사관에서 이것들을 추천을 먼저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그 사무처로부터 그 민평통 사무처로부터 직접 전화가 와서 장승호 씨를 좀 뽑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다는 거죠. 네. 교민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사가 네. 보통 이 자리를 차지하는 건데 이건 거꾸로 돼서 누군지 모르는데 네. 그 해당 대사관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 하라고 지시가 온 거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호치민 총영사관이 장승호 씨의 유치원을 돕기 위해서 실제로 현지 관청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추가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부지를 이전하면서 이제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게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사관이 관청에 공문을 보냈다는 거죠. 이게 좀 뭐 대기업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현지 합작으로 진출한 기업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어떤 개인이 만든 유치원이거든요. 네. 이거를 대사관에서 공문을 보내서 국가가 나선 거거든요. 상대편 국가에서 보자면 국가가 나선 거예요. 대사관에서 이런 공문을 보냈다는 거. 국가가 나서서 개인을 도와준 거죠. 개인을 이 유치원 부지 좀 어떻게 해줘요. 쪽팔리는 겁니다 이거. 저쪽 상대방에서 볼 때는 이 단어 이외에는 어울리는 말이 없어요. 쪽팔리는 겁니다. 상대 국가에서 유치원 가지고 무슨 이런 공문이 왔어? 라고 할 내용이에요. 외교적 차원에서 보자면. 그런데 저는 더 인상적인 것은 네. 이걸 폭로한 분이 김재천 현직 외교관 영사예요. 네. 이분이 굉장히 용기 있게 나선 거거든요. 현직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예상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나온 거란 말이죠. 이분의 앞으로 공직 생활을 계속 주시하고 우리가 봐줘야 합니다. 네. 현직 공무원 이분이 그런 말도 했더라고요. 좀 나서달라고 현직 분들이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 씨 사건의 특징은 공무원들 그 요직에 혹은 그 포인트에 있는 공무원들을 거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은 본 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공무원들은 그게 많지가 않죠. 가명으로 얘기하거나 뭐 그런 부분만. 아니 그건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앞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불이익이 당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지켜봐 주면 용기를 얻을 수도 있죠. 네. 이분을 저희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그 최순실 씨가 지난해 초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직접 만나서 두 차례에 걸쳐서 거액을 요구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뭐 당시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나 아니면 측근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렇게 재벌 총수를 만나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이건 뭐 갈치죠 그냥. 네. 폭력배가 가가지고 아니 부하들이 잘 못하니까 가가지고 두목이 나서서 갈취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그 증언을 보면 그 조양호 회장이 당시에 이제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줄 잘 몰라서 검토해 보겠다 이러고 이제 헤어진 뒤에 네. 평소 이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자문을 구하는 측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측근한테 이제 상의한 끝에 제의를 거절했다 이런 증언입니다. 이건 뭐 대기업 설명이니까요. 대기업도 자기 앞가림 해야 되니까 이 파국의 값이 휩쓸려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대기업 회장이 둘이 만나줍니까? 저 좀 만나주세요. 비선 실세가 아닌데 만나줄 이유가 없겠죠, 사실. 예, 말이 안 되죠. 정말 말이 안 되는 해명입니다. 비선 실세인지 몰랐는데 두 번 만나가지고 그것도 단둘이 만났다. 두 차례나. 누군지 모르는데 돈 몇십억 달라고 둘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다음에 또 만나나요? 말도 안 되는 해명인데 요즘 정국의 특징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막 던져요. 며칠 있다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런 뉴스가 나오고. 총수들이 지금 계속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요. 네. 몸조심을 하겠죠. 이해해 줄 수는 없어요. 자, 벌써 다 끝나버렸네요. 제목만 소개할 만한 기사 있습니까? 네, 그 차은택 씨가 검찰 조사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 우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최순실 씨, 이화여대 관계자들과 같이 골프를 쳤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선정한 주시 기사네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네. 근데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강력히 부인했었는데 조금씩 드러났죠. 네. 장모 회사와 커피를 사고 팔았다. 네. 그리고 어제는 청와대에 들어간 뒤에 골프를 쳤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은 또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도 골프를 쳤다라는 보도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겠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채경과 기자였습니다. 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많이 하십니까? MB 인사 올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좀 많이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촛불 말해 보면서 참 저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데 제가 그 촛불 때문에 고생 좀 했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 뒷산에 가서 보니까 반짝반짝하는 게 확 들어찼는데 가슴이 답답한 게 이게 누구? 지혜진 아직 거기 있었어요? 아니 제가 여기 있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직 있냐고 아직.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이라니요. 전 항상 여기 있습니다. 아유 대단하시네. 대단은 무슨 제가 이 정도에 흔들릴 것 같았으면 그 애초에 순실이한테 부탁도 안 했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국정을 정상화하는데 최소 그거 좀 시끄러워요 좀 말하는데 참 인장인지 구분을 못하나. 내 코는데 네,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뇌만 높다 하나니. 영어가 어려운들 하늘 아래 말이로다. 백일 좀 삼 듣고도 들으면 안 들으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듣고 영어 탐만 하나니. 한국 최고의 외국어 라디오 방송 TBS EFM 101.3
Korea's #1 foreign language station, TBS EFM 101.3.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자, 처음엔 나라 걱정을 시작했다가 본인의 당적 걱정을 하다가 이젠 본인이 소속된 당 자체의 존립을 걱정하게 된 이혜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요즘 일주일만 지나면 말이죠.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일주일은요, 무슨 아침, 저녁 뉴스가 다른데. 그것도 그렇고요. 네. 일주일이 과거에 비하지만 한 3년치 뉴스가 한 번에 쏟아져가지고. 네, 저 최순실 사태가 터진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다는 걸 알고 기겁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주시할 뉴스를 선정해가지고, 이제 매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혜훈 의원님만 해설할 수 있는 뉴스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송채경화 기자하고 앞에 네. 제가 해설한 뉴스가 하나 있었고, 오늘은 이제 이혜훈 의원님의 눈으로 보면, 왜냐면 과거에 친박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그런 다음에 어느 날 얼마나 다행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잘린 게. 글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다들 그래요. 그때 그것도 1년 전에 잘린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래 전에 잘렸잖아요. 7년 전에 잘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네. 예. 참 다행이에요. 아, 7년도 더 됐구나. 죄송합니다. 한 네. 8, 9년 되지 않았나요? 예, 네. 10년쯤 되네요. 예. 잘린 지 오래되신 분이니까 이제 이런 말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10년 생활 고생했는데 보상을 받는 거죠, 이제. 자. 어제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 이제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직관적으로 지켜봤을 수밖에 없는 분이잖아요. 네. 이분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세히 말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은데. 네.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해설이 언론에 잘 없어요. 아, 그래요? 해설 좀 해주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이분이 2007년에 그때 당시 한창 이명박 박근혜 경선 때 시끄러웠던 BBK. 네.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준 씨가 당시 미국의 감옥에 있었죠. 네. 근데 미국 감옥은 저도 그때 알았는데 그분을 감옥에 있는 재수를 만나러 가려면 변호사라야만 된대요. 네. 그 이분이 이제 홍문종 의원하고 둘이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통희 대통령이 이분들이 그분을 만나러 간 걸 알고 있었어요, 당시. 아. 박근혜 후보가. 당신은 후보죠. BBK 미국 감옥에 가서 BBK 김경준 씨를 만나서 그때 뭐 회의를 했다니 어쨌든 말도 많았는데. 뭘 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만나러 간 건 2번을 만나러 갔죠. BBK 김경준을 미국의 교도소로 만나러 간 사람은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이혜훈 의원이라고 보도됐어요, 그때. 친박들이 그렇게 만들었죠. 아, 본인이 안 갔는데 본인이 간 걸로 뒤집어 씌운 겁니까? 그랬죠. 근데 실제로는 이 유영하 변호사였다? 네네. 폭로!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폭로네. 근데 제가 뭐 그렇다고 그때만 해도 동지인데 뭐 어떻게 보면 같은 캠프에 있고 같은 친박인데 제가 저 아니에요, 저 사람이에요 하고 뭐 그때만 해도 이제 BBK 관련해서 뭐 친이들이 저를 고소하고 난리를 치고 또 대통령이 직접 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에서 처남 김재정 씨를 통해서 저를 고소한 상황인데. 근데 그때는 내가 간 게 아니라고 왜 말 안 하셨어요? 그때 계속 당하면서. 그때만 해도 동료인데. 아, 대신 당해준다는 생각을 드셨구나. 제가 어떻게 그걸 뭐. 왜냐면 수가 있겠어요. 그때 저도 물어본 기억이 나왔거든요. 궁금해가지고. 그때도 이미 의원님을 알았기 때문에. 진짜 갔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안 갔다고. 그럼 누구냐고. 그때는 말을 안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동료인데 제가 뭐 동료를 배신하고 팔고 그러긴 좀 어려웠어요. 지금은 동료가 아니구나. 쫓겨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니 근데 그렇다면 BBK 당시 크게 논란했던 네. BBK 시국 근데 당시에. 이분이 그러고 나서 네. 최근 한 몇 년 전에 어디 조그만 라디오에 가서 본인이 그때 갔었다고 얘기하신 걸로 제가 기억해요. 최근에는. 근데 보도가 되진 않았어요. 최근에는. 예. 아, 그때 이제 대신 뒤집어 쓰고 그걸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엄청나게. 아니, 뭐, 현직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2월 25일 날 취임하시고 바로 그러고 공천 심사받고 있고 대통령이 이제 공천권을 거의 갖고 있는데 그때 친박 학살할 때 아니에요? 네. 근데 저를 그걸로 자기가 막 임명한 검찰총장한테 넘겼으니 뭐 저는 죽는 거였죠.
네, 어쨌든 그때는 살아났고. 그때는 오히려 살아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년이 지나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의 전권을 가졌을 때. 그때 잘리셨죠. 갑자기 친박 중진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니 내일 검찰이 발표한다는데 뭔 발표를 모종의 발표를 하는데 전혀 반박하지 말고 입 다물고 있어라. 무슨 발표하는데 그랬더니 들어보면 알아. 그러더니 갑자기 아무도 BBK 감시는 없는 시절에 뜬금없이 검찰이 BBK 김경준을 미국 가서 만나고 접촉한 건 이해운이었다. 이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검찰도? 그때 당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검찰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 하에 검찰이고 네. 이제 곧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제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상황이었죠. 네,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하더라고요. 검찰이. 네, 정말 그리고 황당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 발표 나오면 조용히 듣고 있으라고 미리 말해줬고. 네, 미리 말해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검찰 발표를 친박은 빼내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아니요, 빼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네. 검찰이 엉터리 발표를 하도록 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알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시킨 거 폭로이.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이에 사실 교류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정보나. 그때만 하더라도 이미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후보 예비 후보 비슷한 이런 네. 이미 회동이 있었고 다 그런 게 정리된 상태 아니었었어요? 네. 어쨌든 거기서 이제 이해운은 제거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군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래가지고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히고 그때 그랬었어요. 근데도 왜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럼 조용히 있으라고 그래서 조용히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언론에는 다 전화해서 미국 감옥에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갈 수가 없다 확인해봐라. 그리고 내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봐라.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로 걸겠다. 제가 일일이 언론 대응을 했죠. 혼자? 네. 정말 힘들었어요. 네, 저기서는 검찰 발표로 공격하는데 혼자 이제 한 거죠. 네. 이렇게 저항했으나 아무 소용없고. 힘도 없으니까 안 되고. 네. 아무 소용없이 떠내려갔고 그때요. 그리고 이제 까마득히 떠내려갔다가. 네, 친박이 제 공천을 잘랐죠. 네. 저 끝으로 떠내려갔다가 혼자 헤엄쳐서 거슬러 올라온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 지역구에다가 이분을 떨어뜨리려고 이원 의원을 조윤선 장관을 지금 문체부 장관이죠. 네, 저는 그때 전 장관 신분으로 청와대에서 확 갔는데 혼자 헤엄쳐서 이긴 거예요. 네. 장하십니다. 우리 서초구민들이 위대하신 거죠. 미리 알아보시고. 자, 유영아 변호사에 대해서 또 얘기하실 거 없습니까? 요 정도면 됐나 1차로? 아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제가 굉장히 납득할 수 없었던 거는 총선 종합상황실장을 할 때 2012년에. 네. 군포에 세 번째 출마하시는 때였거든요. 두 번은 이미 낙선하셨고. 네. 군포에서 이제 세 번째 낙선하실 때예요. 네. 군포가 여기서 가기가 굉장히 교통편이 불편해요. 네. 3번 갔다 오면 후보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비대위원장이죠. 네. 전국에 250개 정도 되는 지역구에서 한 번만 와서 손을 흔들어주면 내가 당선이 된다고 아우성을 칠 때요. 그때입니다. 맞아요. 250명의 후보가. 네. 근데 본선은 13일밖에 없어요. 네. 근데 손수조 후보에게 거의 하루를 한 번을 갔다 오면 그렇죠. 우리 후보는 10시 이전에는 또 안 나오시는 분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 한 번 갔다 오면 거의 하루가 다 날아가요. 근데 그러네요. 손수조에게 여러 번을 갔기 때문에 이미 며칠이 다 날아갔어요. 상대편이 문재인. 예. 그러니까 며칠 남아있지도 예. 않는데 군포에 갔다 오면 대여섯 시간에 왔다 갔다 왕복이 없어져요. 근데 이 군포에 유영아 후보 한 사람을 위해서 제 기억에 3번 이상 갔어요. 다른 후보를 다 제끼고. 근데 왜냐면 제가 총선 종합상황실장이니까 후보의 동선을 짜잖아요. 네. 이 특정 후보를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자제해달라고 몇 다른 번을. 후보 좀 가자. 네, 그리고 그럼 군포까지 이왕 시간을 들여서 갔으면 바로 옆 지역구인 시흥이 한 번도 안 갔거든요. 네. 거기는 굉장히 박빙의 차였기 때문에 한 번만 가서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그럼 간 김에 거기 5분만 좀 시간을 할애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드렸는데 시흥은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시흥 후보는 결국 됐어요. 되고 군포는 떨어졌죠. 이분은 여러 번 나오고 최근에도 나왔는데 마지막 이번 총선에 나왔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군포에 3번 계속 다 연속 떨어지고 나서 이제 아마 본인이 여기선 도저히 안 되겠다. 강남 벨트 소위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대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이번에는 송파을에 이제 하셨고 일설에 의하면 송파을에 이 후보를 공천 주기 위해서 송파을의 현역 의원이든 유일호 의원을 부총리로 모셨다는 여의도 통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유일호 의원을 부총리로 보내고 여기를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송파 공천을 주려고 했으나 이분이 8명의 지원자 중에 8등을 했어요. 여론조사에서. 근데 이제 그래도 무리하게 이분을 공천을 했죠. 8등 했는데. 8등 4.2%짜리를 공천을 했는데 김무성 의원이 이건 도저히 너무하다. 이런 공천은 내가 도저히. 거기서 이제 옥새 들고 나르새가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도저히 이 공천에는 내가 도장을 찍을 수 없다. 그러니까 도장을 안 찍는 바람에 결국 무위로 끝났죠. 마지막 3번은 본인 실력을 안 낸 거고 4번째는 도장을 찍어줄 분이 나르샤 가지고 안 된 기관 운명의 주인공이네요. 근데 이 정도까지도 계속 애정을 쏟았던 분이면 혹시 이분하고 최순실 씨하고 어떤 과거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고리 3인방 항원은 굉장히 특수관계가 매일 가깝고 그래요? 자주 술을 마시고 그런 건 알고 오케이. 폭로 3. 유용아 변호사하고 문고리 3인방은 친했다. 그것까지는 확실하다는 거죠. 최순실까지는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근데 이제 거기가 관문이니까 관문까지는 가신 분이네. 문고리 3인방까지는 친했다. 근데 저는 기사 그분이 3개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변론을 하는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지근거리에 있고 아주 가깝고 어떻게 보면 문고리 3인방급인데 거의 모든 거를 다 알고 있고 이 사건이 터지기 전 몇 달 전부터 이런 모든 일을 같이 봐왔겠죠. 봐왔을 정도만이 아니라 계속 의논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 그룹 안에 코아 그룹 안에 들어있는 분인데 왜 몇 달 동안 준비하셨을 텐데 갑자기 오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지. 기사도 검토해야 되고. 좀 놀랐어요. 인터넷이 안 되는 데 계셨던가.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문고리 3인방과 굉장히 가깝고 술도 자주 마시고 그랬다고. 네. 네. 문고리 3인방하고 밥 먹고 술 먹는다는 얘기를 거의 만나기만 하면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요. 기사 많이 나오네 오늘. 자, 오늘 본의 아니게 유영아 변호사 특집이 됐습니다. 네. 하여튼 이분의 과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직에 진출하려 했던 노력, 그 다음에 지금 문고리 3인방과의 밀접한 관계, 한 10년 전에 BBK 때 이혜원 의원으로 아직도 보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저쪽, 김경준에게 다녀온 분은 이분이었다. 이분을 보호하려고 했네요. 네. 그리고 저는 어제 얘기 중에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보호, 저는 이거 도무지 납득을 못하겠어요. 네. 해보세요, 계속. 어떻게 납득을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게, 그러면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탄핵까지 간 사건은 르빈스키와의 스캔들이었거든요. 예. 그럼 미국 국민들은 그거야말로 깊숙한 사생활 아닌가요? 사생활이죠. 따지자면. 네, 대통령의 사생활이죠. 그럼 사생활 보호 왜 안 했죠? 저한테 화를 내시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대통령에게는 24시간이 사생활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생활 얘기하시려면 대통령직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왜 굳이 여성의 사생활이라고 했는지 저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기도 하고 그 여성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대통령은 공직자 중에서도 그렇죠. 최고의 공직자고 24시간이 오픈돼 있죠.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계시는 국군의 통수권자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사생활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잘 때도 전쟁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그 보좌진들이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인지 항상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시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이제 군에 있는 사실 군 수장 중에 한 분, 제가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성이 어떻게 돼요? 언론 찾아보면 별 몇 개였는데요? 별 4개죠. 근데 몇 분 없어요? 여기 별. 네. 근데 그분에 대해서도 그때 이제 북한에서 비상 상황이 났을 때 그분이 보고를 몇 분 정도 늦게 받았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KTX 안에 있어가지고 그분 말씀은 연결이 잘 안 돼서 전화 늦게 받았다. 그걸로 그분 문제 삼았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태로 연락이 조금만 늦게 돼도, 왜냐하면 비상 상황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 자리가 그냥 위태로웠잖아요.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국가적 자원을 어디에 동원해야 전쟁이 났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7시간 동안 전쟁 나고 7시간 동안 국군 통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사생활 얘기를 한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저는 또 여성 문제를 좀 얘기를 하면, 여성으로서
사실 저희는 이제 준비된 여성 대통령 이렇게 하면서 여성 대통령, 저는 사실 여성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뛰었던 사람인데 저희는 여성으로서 참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 많이 받으면서 우리에게 걸맞는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한많은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본인이 국회의원이 된 이유 중에도 하나고 예. 국회의원 된 이후에 사실은 했던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업적 중에 하나도 그 여성 관련 문제를 해결한 것도 있어요. 그 다음 기회에 제가 직접 알려드리겠고. 예. 근데 이 여성 권리 문제가 해결이 될 거를 다들 기대하고 참 이 날을 위해서 많이 힘들게 일해 왔는데 여성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오히려 여성들이 설당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특히나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제 누가 여성을 공직에 뽑겠으며 여성들이 직장에서 설 자리가 있겠어요? 대통령의 공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성의 사생활을 얘기해버리니까. 아니, 여성 사생활. 갑자기 황당해져요. 그럼 어느 직장에서 여성들을 일하라고 뽑겠어요? 여성들이 걸핏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성 사생활 들고 나오면 어느 직장이 여성을 뽑겠습니까? 아, 여성의 입장에 서보지 못한 사람으로서는 그 지점은 몰랐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성분들은 야, 저렇게 나가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당연하죠. 아니 그리고 예를 들면 여성들의 경우에는 출산과 육아와 또 그다음에 시부모를 모시고 가정 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모든 사생활을 희생하면서 커리어 우먼으로 인정받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통령 죄송하지만 출산, 육아, 시부모 모시는 그런 고생 안 하시는 분인데 이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여성의 사생활. 네. 그 부분이, 여성들에게는 그 부분이 크게 자극이 되는 얘기였군요. 정말 여태까지 고생한 여성들 아마 이 자리에서 주저앉고 울고 싶을 거예요. 고대 먹은 제가 남자라서. 여성들 이렇게 확 와닿는구나. 여성의 사생활이라는 부분이 남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공격하기 어려운 대목이거든요. 우리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공직에 있는 분이 공직에 있는 동안의 일로 공격받는 걸 여성의 사생활로 방어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화가 나는군요, 여성들은. 아니, 커리어 워먼인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혔을걸요? 이해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처음 나왔을 때는 제가 이렇게 푹 찌르고 여기도 찌르고 좀 말 좀 해보라고 해서 간신히 한두 개 얘기하실 때 지금은 아무 데도 안 찔렀는데 본인이 그냥 사방팔방으로 폭발 하시고 궁금한 게 한 가지, 두 가지 있어요. 네. 우선 좀 마이너한 궁금증인데 최경환, 서청원 이분들을 친박의 핵심 아닙니까? 이분 어디 갔어요? 이분들 뉴스가 안 나와가지고. 요즘은 이제 음지에서 활약하고 계시죠. 활약을 하신 거예요? 네. 손은 놓지 않았고? 아니, 인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여의도 통신이에요. 지금 이제 정무수석, 정무수석이 아니고 민정수석. 저는 이제 놀랐는데 사실은 보면 모든 수석들의 사표를 받으시고 비서실장을 먼저 인선하시는 게 거의 기본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비서실장을 먼저 임명을 안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민정수석부터 하셨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검찰의 수사를 쥐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걸 누가 했답니까? 대구고 후보 아니에요? 그 후보죠. 네. 대구고 최경환 의원의 후보죠. 그 사람들이 여의도 통신은 후배죠. 이 민정수석은 최경환 의원 작품이다. 이게 이제 여의도 통신이고요. 의원들 사이에.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니 뭐 여의도라는 건 꼭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여의도의 이제 정치권에 관련된 거의 참새들 전부를 통칭하는 거죠. 여의도인데 나루토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백세공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부총리를 갑자기 뜬금없이 임명했어요. 네네. 임명이라기보단 지명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니요, 부총리. 부총리요? 부총리, 임종용. 경제부총리. 근데 그분은 재경부에 있을 때 국장 시절부터 그 최경환 의원님이 아주 그냥 키우는 승진도 마구마구 도와주시고. 어쨌든 최경환 의원이 혼자 다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영향은 반드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농협금융 지주 계실 때 대형 사고를 치셨는데 또 바로 금융위원장으로 발탁하신 그 뒷배경이 최경환 의원이라고 아주 그냥 모든 시장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나 있는 분이잖아요. 최근 인선의 뒷배로 최경환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거의 틀림없다. 혼자 다 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여의도 통신들은 얘기하고 여의도 있어요. 통신. 이혜훈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의도 통신이 그랬다고 본인이 전하시고 있는 것이고 특히 형님 중에 형님이 서청원 의원 아닙니까? 이분은 뭐 하세요? 어디서?
아니 뭐 요즘은 보면 이제 마쿠에서 친박 의원들 네. 이제 주로 컨트롤하고 계신다 그렇게 네. 얘기 들려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51명이 대통령 손을 떼야 된다 국정에서 이런 취지에 서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20몇 명이 내 서명 처리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아하. 그리고 언론 기자들에게 그중에 어떤 분은 나는 서명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혜원이 내 이름 올렸다 막 이러는 분도 계시고. 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기자들이 막 조사를 해볼 거 아니에요. 누가 시켰다.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처음엔 서명했는데 나중엔 서명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예. 네. 처리해달라 그러고 내가 서명한 건 아닌데 쟤네들이 지 맘대로 한 거야 막 이런 얘기도 돌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막 수소문을 해보니까 어른이 이제 친박 어른이 뒤에서 이제 전화를 돌리면서 이름 빼라. 야, 조심해라. 이런다고 소문들이 들리는데 이 정권 아직 안 죽었다. 친박 다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 거군요. 아하. 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정현 대표에 대해서는 1심하여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1심하여 이제 무시하고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석 원내대표는 예를 들어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중진회를 소집하면 10명 갑니다. 이정현 대표는 소집하면 혼자 달랑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는 알겠어요. 아, 운명이 그렇게 됐구나. 근데 투톱이라고 생각하고 그전엔 친박이라고 생각했던 정진석 원내대표는 사람들이 와요. 도대체 정진석 원내대표는 친박인가?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비박인가? 정체를 파악하기 힘들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줄타기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도 정체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나요? 정진석 원내대표는 아침과 저녁이 다를 때가 꽤 있지 않으세요? 우병우 절대 국감장에 출석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냥 언론 앞에서 굉장히 일가를 하시던 게 불과 엊그제 같은데 이제 최순실 사태가 딱 터지니까 대통령 물러나라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 말만 들어서는 이분이 이쪽인지 저쪽인지를 모르겠는데 그때마다 달라요. 그때마다 달라요. 네. 비박계에서 보기에는 이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본인 플레이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 늘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시지 않아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친 이명박계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공천의 정권을 쥐었을 때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이미 자민련인가 자선당인가 하여튼 그 당 있죠. 충청도를 기반으로 했던 당. 자민련. 그 당에서 그래도 보수정당이 너무 무시하시는 거야.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지. 아니, 제가 2004년 이전의 정치를 전혀 몰라 그래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전에 정치에 전혀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의원님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정체가? 그때는 이제 그걸로 지역구 재선까지 했던 분인데 비례대표를 받는다는 건 불가능이죠. 근데 비례대표로 왔다는 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온 분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특혜를 받고 온 분이 바로 친박으로 갈아타잖아요. 지금은 또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니까 반기문으로 또 가 있죠. 반기문으로. 지금까지 열받은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또 감기 드셨어? 사들인 온열 매트가 몸에 잘 안 맞으신가? 네,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많이 찌뿌둥하시대요. 기력도 없으시고. 결국 전자파 문제가 큰 것 같네. 가만, 우리 회사 김대리가 요번에 온열 침대를 샀는데 유지비도 저렴하고 밑에 열선이 없어 전자파가 아예 제로라던데? 정말요? 침대 이름이 뭐래요? 김대리가 구매한 침대는 다존 군불 침대입니다. 기분 좋은 따뜻함 군불 침대. 구매 문의는 0222453531 0222453531.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김어준 뉴스공장 3부의 화요일 첫 순서 불멸의 변호사 강마 변호사. 네. 요즘 소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잠시 유행했었잖아요. 김병준. 그런
소멸의 변호사로 제가. 아니 그냥 차라리 악마하려고요. 이게 그래요? 자꾸 착하게 살고 싶은데 사람을 이렇게 약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저요? 자, 네. 유영하 변호사 같은 변호사시니까. 그 같은 변호사란 말이 듣기가 싫다니까요. 지금 같은 변호사신데 요 앞 시간에 이제 이해 의원이 나와가지고 유영하 변호사의 과거에 대해서는 청명 언얼도를 휘둘러 버려가지고. 네. 그렇죠. 뭐 과거에 관해서는 저는 뭐 법적으로는 따질 게 아니니까. 뭐. 잘 모르실 테고 당연히. 잘 몰라요. 네. 청명 언얼도를 마구 휘둘러가지고 과거에 대해서는 이미 유혈이 낭자한 상태가 됐고. 근데 이제 법적으로 찾았을 때 어제 기자회견을 쭉 했단 말이죠. 예. 네. 근데 이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대단히 인상적인 기자회견이었어. 뭐가 그렇게 인상적이었어요? 이 시국에서 저런 멘트를 한다는 게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그냥 일단 첫째는 변호인 개인 의견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는데 사안인 만큼 자기 혼자 마음대로 얘기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청와대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에서 네. 얘기를 했겠죠. 가장 먼저 변호사 입장에서 저게 무슨 말이지 싶었던 게 자꾸 변론 준비를 해야 하니까 이게 시간이 부족하다. 기사만 읽어봐도 일주일이 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이지 않습니까? 참고인 신분이고 설령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변론이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죠. 제가 또 많이 가봤잖아요. 변호사는 경찰이 이제 뭐 조서를 꾸밀 때 그냥 가만히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변호인 참여권이라 그래서 우리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면 변호사들이 막 얘기할 때 수사관한테 끼어들어가지고 그거 아니다 틀렸다 뭐 중간이가 문제 제기하고 드라마나 그런 거고. 그건 영화고 우리는 혼나요 그러면. 변호사는 가만히 옆에 앉아 원래 그 검찰관 사무 규칙 자체가 참여해서 절차가 잘 진행되는지를 보고 있는 거고 그렇죠. 대신 나서서 답변하고 그러면 쫓겨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변론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다만 그 피의자가 혹은 참고인이 답변을 하다가 변호사하고 의논을 할 수는 있어요. 따로. 그렇죠. 그거는 따로 나가서 의논할 수는 있지만 앞에 검사가 묻고 있는데 뭐라고 답할까요? 이렇게 묻지도 못하고 변호사가 나서가지고 검사한테 그 질문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건 불법이에요. 개입하지 못해요. 그게 불법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심리적 안정감이라든가 혹시라도 이제 뭐 든든하라고 없지만 뭐 큰 소리 치고 이러면 뒤에 변호사 있는데 그럴 거예요. 뭐 이런 정도지 그거 외에는 없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옆에 앉아가지고. 할 일은 있죠. 옆에 앉아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시간이 걸릴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상하게 이제 뭐 국정마비 안 앉아 보셨죠 거기에? 앉아 있었죠 많이. 아니 제 말은 피의자 신분. 왜 자꾸 사람을 변호사예요. 변호사 피의자가 아니라 일단. 그게 이제 피의자 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신분으로 앉아 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도 있어요. 머리가 복잡해지나요? 아니 근데 저는 멍해지는 상태인데 어차피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일화를 말씀드리면 보통 묵비권을 행사하면 조서에 아무것도 안 쓸 것 같죠. 묵비권을 행사할 때도 묵비권 행사한다고 쓰죠. 아니 이렇게 씁니다.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고 예를 들어서 뭐라고 묻고 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써요. 자기도 심심해서 그런 건지. 아니,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서류를 꾸민다는 표현을 쓰죠.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이 어떤 수사를 하는 사람이 이 내용을 마치 소설처럼 그 읽어볼 판사에게 어떤 정황이었는지를 잘 알려줘서 이 사람이 유죄가 있다는 심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걸 쓰는 거거든요. 그냥 쓰는 건 아니에요. 창문 밖을 바라본다든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린다든가 고개를 떨구고 묵묵부답이라든가 이런 이분들이 조사관이 되려면 이 소설적 표현력이 뛰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이게 피의자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얘가 자꾸 딴짓을 하면서 범죄를 부인한다는 인상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두 번째는 또 아니 대통령이 분명히 담화 통해서 성실하게 수사 받겠고 필요하면 특검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서 변호사가 서면 조사가 적절하다. 헌법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이런 수사를 할 수 있죠.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거의 결정된 게 검찰에서 그러니까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변호인이 나와서 그것도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해요. 기소를 못하는 거지. 그렇죠. 헌법에는 분명히 소추할 수 없다고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부인하면서 내용이 너무나 방대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러 번 출석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사를 가능한 밀어놓고 나중에 한 번에 조사를 하자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얘기 안 되는 게 검찰에 지금 지방검찰청 2개 합쳐놓은 것만큼 특별수사본부를 꾸몄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 하나하나마다 각각 팀들이 따로따로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끝냅니까 한 번에.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당연히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렇게 꾸몄어도 아직도 다르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새로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지금 이번 주말에 18일 내지 19일까지 검찰이 최소한 3명 지금 안종범 전 수석하고 정호성 비서관하고 최순실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공소장에 그럼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공범의 의혹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박 대통령이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박 대통령 조사를 안 하고 어떻게 그러면 그 공소장을 씁니까? 그러니까요. 검찰 보고 일하지 말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검찰의 수사 속도 자체도 지연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변호인으로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제가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여전히 본인은 그냥 책임지지 않겠다. 이게 지금 본인이 관여했는지 많은지를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본인의 입장, 대통령 본인의 입장은 사실은 두 번째 답안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인이. 그래서 특정인이 그런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니. 그렇죠. 본인은 관련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참 희한한 어떤 상황이 됐었는데 마지막 부분은 이제 여성으로서 사생활, 저도 아까 이혜원 의원 얘기도 들었지만 그거를 떠나서 법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생활이 사생활에서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네, 공사가 구분이 전혀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게 문제를 일으켰다는 건데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고 거기서 그러면 수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부분들은 법적으로도 사실은 변론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문자 중에 하나가 이유리 씨가 양도란 사장님을 특검 검사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잘하실 자신 있으세요? 저는 자격이 안 돼요. 아니 자격이 안 되는 건 알아요. 15년 이상 검사나 판사 검사 해야 되고 등등이 있는데 잘하실 자신 있냐 이거죠. 저는 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솔직히. 그러나 못한다는 거죠. 시켜주기만 하면. 그렇죠. 스타 되고 싶구나. 검찰은 검찰 라인이 있잖아요. 네. 저는 나름 기자 출신이라 취재 라인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첩보를 입수하고. 우리는 쓰레기통 뒤지는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어울리는 얼굴입니다. 뭘 또 어울리는. 잘 뒤지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또 사람을 또 인격모독을 하시는 건가? 근데 지금 보면은 특검을 하고 싶은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문제로 지적된 분들도 워낙 많아 있고 그다음에 스스로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앞서서 왜 제가 유영하 변호사의 변론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꼬박꼬박 답변을 했냐면 반론을 제기를 했냐면 뭔가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하거든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런 정도라면 해도 밝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특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15년 이상 검사나 판사 출신으로 이제 한정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 특검이 될 수 있는 인력 풀을 제한해버렸어요. 근데 이 제한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균형점을 맞춰야 된다는 부분도 필요한 건 맞고. 경력이 15년 이상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네. 경력이 사실 갓 변호사 된 사람은 될 수 없다. 이건 당연한 얘기 같긴 한데. 근데 판사다, 검사다 하는 선택에서는 어느 쪽이 더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 쪽이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쪽에 검찰을 선임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최동욱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검찰 내부에서도 그 내부에 개파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 내부에서도 이 말이 통하는 데가 있고 안 통하는 데가 식구들이니까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식구들이니까 봐준다기보다는 수사가 제대로 되려면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아야 되는데 최 전 총장의 지휘 라인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중요한 정보가 있다. 이러면 또 골치 아파지잖아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같이 거론된 분이 윤석열 전 여주지검장 같은 경우도 그분은 계보를 타지 않는 걸로 지금 정평이 나요. 유명한 분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호위무사 발언 때문에 약간 좀 그 찬반 논란도 있었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예를 들어 윤석열 오른팔로 두고 여기서 또 칼을 휘두르면 그런 부분을 기대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제 최 전 총장에 대해서 사생활 부분 때문에 또 그걸 가지고 또 싫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우려가 왜 우려냐면 어쨌든 지금의 상황은 누구 하나라도 국민들 사이에 혼선이 있는 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조금이라도 봅니다. 물타기가 들어오는 거는 이제 그것 자체를 막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것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저는 검사 출신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판사와 검사를 재판장에서 겪어본 사람도 여러 차례 판사님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네. 잘하는 게 검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건이 범죄자를 잡아야 된다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판사들은 한 발 떨어져서 내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판사가 꼭 더 잘한다, 검사가 더 잘한다. 그 구분하기보다는 탁월한 성향이나 해왔던 훈련 자체가 범인을 잡는 데 특화되어 있냐. 15년 이상 범인을 쫓는데 네. 밝혀내는 데 돼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신다면 저도 그 부분에서는 네. 좀 동의할 수 있을 것 지금은 왜냐하면 다들 부인하거나 혹은 여기 공무원들이 껴있거나 다들 이제 아니라고 사실 무근이라고 말하는 게 기본적인 근데 결국에는 특검이 되면 여전히 국민들이 얼마만큼이나 특검 수사의 지지를 보내고 국민 여론이 변함이 없느냐에 따라서 네. 수사의 탄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작용을 할 거라서 그 부분도 조금은 보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증거 자체는 찾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판사들은 본능적으로 이쪽 혐의 사실을 가져와도 혹여 문제가 있을까 봐. 이 혐의 사실이 충분한 반론이 보장된 가운데 밝혀진 건 아니냐 이것부터 생각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사고하는 것보다는 때려잡는 데 집중하는 분들이 많은 경험에서 나온 얘기시라 그러니까요. 딱히 반론을 제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뭐 뉴스 진행자하고 기자하고는 입장 차이 크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뉴스 진행자는 가능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위치고 그렇게 훈련이 됐고 기자들은 자기가 의혹이 생기면 쓰레기통까지 뒤지는 사람들입니다. 양 변호사님은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변호사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특검에 어울리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특검에 어울리는 분이고 다만 아무도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 자격이 안 된다니까 왜 아픈 얘기를 자꾸 하세요. 일단 15년 경력이 안 돼요, 저는. 저희가 3, 4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새누리당에서조차 탄핵으로 가자는 얘기가 먼저 튀어나왔는데 새누리당 그러니까 모든 정당이 마찬가지지만 자기들이 불리한 얘기를 먼저 꺼내는 법은 없거든요. 탄핵이 별로 불리하지 않아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에서? 다른 것보다 탄핵 절차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 게 탄핵이라고 하는 게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게 있어야 하는데 이제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게 명확하게 나온다는 건 결국 재판이 어느 정도 완성될 정도의 시점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뭐 대법원까지 결론이 안 가더라도 최소한 뭐 1심 판결에 보기에도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유죄가 맞다는 정도까지 그럼 나와야 빨리 하는데. 해도 5, 6개월입니다. 그렇죠. 그것만 5, 6개월. 특검 끝나고 그거 재판이 회부되고 어느 정도 판결이 나오고 이러려면. 그런만 해도 5, 6개월인데 헌법재판소로 의결이 그러니까 국회에서 의결을 하느냐 여부는 아예 법적인 문제는 아니니까 저는 거론을 안 하고 의결이 빨리 됐어요. 200명 이상이 돼서. 그래서 헌법재판소 넘어가도 180일인데 6개월이잖아요. 그럼 합치면 1년입니다. 1년이죠. 그냥 임기 그냥 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 관점에서는 그러하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대혼란이 1년이면 어느 정도 수습되고 모양이 갖춰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최소한 시간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유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하세요. 그렇다고 끝까지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를 하고 뭐 하야든 뭐 이런 걸 안 택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냐.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법률적으로 대통령이 본인이 계속 하겠다면. 그거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법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면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탄핵을 추진해 보는 거는 저는 찬성인데. 정치적 승부수. 네, 탄핵부터 꺼내들 카드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탄핵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징성과 어감이 있는데 실제로는 탄핵 국면으로 가버리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이런 부분까지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탄핵으로 넘어가는구나. 하야보다 더 강한 조치다. 강한 어떤 느낌이 오기 때문에 촛불을 들 필요 없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어차피 이제 탄핵 되면은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한 6명인가 정확히 인원을 제가 안 세봤는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서 상당수가 올해 1월, 2월, 3월에 또 임기가 맞춰져요. 그럼 박 대통령이 또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임명, 본인이 직접 임명할 숫자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또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라는 것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당이 임명한 있고. 그렇죠. 혹시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부결이 된다. 만약에 재판도 조금 이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언론에서 제기된 부분과 법적으로 이걸 판단하는 건 좀 다른 문제죠. 계속 그 얘기를 해오셨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상식과 실제 법은 다른 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박 대통령이 최순실 말 때문에 이런 것을 다 했다라고 하면 그런 거죠. 정말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했지만 이게 최순실 때문인 거지 박 대통령이 잘못한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지극히 부적절하지만 그게 불법이라고 명백하게 하기가 어려울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말이 이제 통치행위인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정무적 판단을 해서 국가의 문화, 용성을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판단했다고 말을 하면 당신 마음속에서는 그게 아니잖아. 최순실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잖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적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있는 거죠. 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자, 소멸 변호사 앞으로는. 뭘 소멸 변호사? 이제 악마 하겠다고요, 차라리. 소멸보다는 악마 낫습니까? 악마가 나을 것 같아. 마무리 얘기를 짧게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 두 분이 제가 보기에는 총리 내정자. 김병준 총리 내정자. 요새 기자들이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뭐 여쭤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더 큰 피해자는 손학규 전 총리예요. 손학규 전 총리 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의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말씀하신 것들은 저도 공감하는 내용도 되게 많거든요. 기가 막힌 타이밍을 잡는 분인데 이상하게 타이밍이 자꾸 어긋나시는 분 같아서. 이상하게가 아니고 계속 그래요. 10몇 년 동안 계속 그래왔는데요. 제일 슬펐던 최근의 기사는 손학규 전 대표가 촛불 집회에 나갔어요. 촛불 집회에 나와 촛불 들고 있는 사진이 찍혀서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네. 거기까지는 그럴 수가 있는데 기자들이 발견하고 찍었을 수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사진 제공 손학규로 돼 있어요. 슬픈. 본인이 직접 제공한 근데 거구나. 아직도 저는 손학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앞으로 국회가 뭐 여야 합의해서 만약에 총리를 추천을 한다거나 그럴 때 언제든지 다시 거론될 수 있는 분이고 역량도 있으신 분이고요. 중요한 후보 중에 한 분이죠. 예. 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마디에 이제 탄핵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끝까지 탄핵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정치적인 의미에서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야권에서나 이걸 뭐 추진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다들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를 해서 뭐 카드로 사용을 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손학규 전 대표는 만덕선하고 다시 대화를 좀 시작해 보셔야 될 것 같지 않았나. 네. 지금까지 곧 소멸될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악마로 남겠습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장공장 공장장은 장 공장장, 뉴스공장 공장장은 김어준입니다. 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야 3당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게 네. 그 이유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 시국에 이 협정을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군사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원내 대변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저희가 어제도 일본에 계신 이 국제학 전공하신 교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협정이 미국 입장에서는 MD, 미사일 방어 체계상 필요한 것이고, 또 일본 입장에서는 한반도 유사시에 자유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때 필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일본,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이해가 됐는데,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까? 순수하게 군사적인 면으로만 본다면은 네. 일체 국제 관계를 뭐 다 무시하고 역사적인 것도 전부 다 무시하고 네. 이런 배경 논리 없이 그냥 군사적인 것만 따진다면은 도움이 되겠죠. 네,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 분명히. 네, 우리 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정보라는 거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지금 정부의 논리입니다만은 네. 그건 어디까지나 그 군사 정보라는 한 부분에 관해서만 얘기고 네.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만큼 또 감수해야 될 불이익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예,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게 위험한 협정이라고 보는 것이지. 네. 아니 뭐 군사 정보 더 들어오고 우리 거 좀 주고 받는다는데 그 자체만 보면은 사실은 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주고받는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주고받는 거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는 장사여야 하는데 혹은 최소한 대등한 장사여야 하는데 일단 남거나 대등한 거에 대한 설득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뭘 교류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아니한 채 사실상 거의 모든 정보를 다 교류할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포괄적인 정보 교류의 성격을 가진 협정이에요. 이런 협정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에 관한 정보다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한정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비밀이 교류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없거든요. 이 협정에는요. 그건 무제한 포괄 협정이라고 봐야 되고 이런 협정은 미국, 일본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런 일본조차도 미국하고 이 협정을 체결하는데 엄청난 논란을 겪어서 2007년에서야 체결이 되거든요. 미일 동맹 역사가 60년이 넘는데 말이죠. 60년 만에 체결된 거를. 그런 만큼 이건 정말 신중해야 되는데 이번 협정을 보면 아무런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보안에 관한 절차만 해놓고 모든 정보를 다 교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협정은 한일 관계에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더군다나 그 일제 강점기 이후에 일본과 처음으로 맺는 군사협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런 만큼 신중해야 되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으로는 이 정보를 받아서 보안을 잘 지켜란 항목만 있지 도대체 뭘 주고받는지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전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안에. 이 협정으로서 확인이 안 되고요. 저희가 추정해 보건데 한일 간이 각자 정보 우위 영역이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군사 기술 정보예요. 인공위성이 어떻고 해상 초계기가 어떻고 레이더가 어떻고 이런 데서 얻는 거거든요. 반면에 한국은 뭡니까? 북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휴민트라고 하는 인간 첩보라든지 북한에 대한 정치 전략적인 정보 이런 게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교류되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거죠. 이거는 우리는 기술 정보는 적고 어떤 정치 전략적인 인간 정보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넘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그 예민한 측면이에요. 정보의 세계에서는 우방국 동맹이라는 게 없어요. 다 경쟁국이지. 그렇죠.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될 때 이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대문을 열어준다. 이걸 일본에 직접 준다. 이건 뭐 한일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그 국제 관계상의 중대한 변혁을 초래하게 될 겁니다.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대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실제 그 일본의 우익들은 이렇게 극우라고 해야 더 맞는 표현이겠네요. 일본의 극우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중국 이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을 침략할 수 있다고 하는 오랜 공포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한반도에서 그 길목을 차단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일본이 자유대로 한반도를 재진출할 수 없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고자 하는 계획을 오랫동안 세워왔거든요. 60년대도 그런 게 들킨 적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협정의 도움을 또 받아서 이런 정보를 도움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 어떤 그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북한은 또 한반도로 한국 우방국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북계라고 하니까요. 거기는 자기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그런 우려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은 가운데 이런 협정이 체결된다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작년에 한민구 국방장관이 이 협정이 이제 의제화됐을 때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거론을 했습니다. 우리 동의 없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에 일본이 동의하지만 그렇죠. 북한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꺼립니다. 아예 대답을 안 해버려요. 북한에 들어가는 걸 왜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이거죠. 네. 그렇죠. 그거는 남북한은 별개 국가고 북한도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건 한국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또 일본이 이제 북한에 진출을 하는데 굳이 한국을 경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해상으로 직접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만약에 일본 자위대가 평양을 폭격한다, 영변을 폭격한다 이럴 때도 한반도 영토에 와서 폭격하는 것이 아니라 공해상에서 북한을 직접 타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한국하고 상의를 한다? 또는 상의는 하겠지만은 동의를 받거나 승인을 받는다?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고 그건 우리 주권이다. 이렇게 주장해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여지를 허용한 상태에서 이 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네, 말씀하십시오. 예, 이렇게 어떤 그 정보가 교류되는 가운데서 일본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보의 공조가 이제 작전의 공조로 연결이 돼서 나중에 일본이 주도하고 우리가 그런 일본의 어떤 공격적 행태에 끌려다니는 이런 상황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은 한국이 아니지 않냐. 북한에 어떤 병거가 생겨서 그게 일본에 위협을 끼치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같은 한반도 땅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러면 남한도 이 전쟁 위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데 당연히 우리는 이걸 막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일본 입장에서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은 일본이 이 협정을 통해 다 가져갈 수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려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해야 된다면 아마 그런 걸 해야 될 겁니다. 그 일본이 2013년에 내놓은 방위계획 대강에 보면은 과거에는 북한이 쏜 미사일을 어떻게 방어할 거냐 이것만 궁리하고 있었어요. 미사일 방어만 명시했는데 2013년에 말이 바뀝니다. 미사일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계획을 채택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를 넘어서 아예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거를 미사일 종합계획의 일환이다 해가지고 일본이 방위계획 대강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한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본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이 주요한 행위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런 협력을 좀 지금 도모해보자. 이런단 말이 돼요. 통제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이 없고 아무런 통제력도 없이 우리 정보를 내줄 수도 있는 협정을 먼저 체결한다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바뀐 것이고 우리 주권에 이게 좋은 영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3당에서는 이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제적 과반이 찬성할 수는 있겠죠. 야3당이 과반이 넘으니까. 하지만 해임 건의안이 곧 해임으로 연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번에 김재수 농림해양수산부 장관도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는데 그거 해임을 하기는커녕 여당 대표가 단식 농성하면서 뭉개버렸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럴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탄핵을 했어야 되는데 이 탄핵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탄핵 소추를 해가지고 이게 확정될 때까지는 장관을 해임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계속 있어야 돼도.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중에 그 직무를 정지시킨다 하더라도 차관이 대신 대리 근무를 하면서 이 협정을 발효시켜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니까 이 탄핵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해임 건의안으로 기울어지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뭐가 문제인지 일단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시 한번 또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김종대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네, 불친절한 A였습니다. 최순실 씨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에요. 네, 굉장히 인기 있는 아이디를 쓰시네요. 그렇군요. 이분이 이렇게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요. 카카오톡에서 언니 곰탕 식어 빨리 와. 양파 같아요. 요즘 패러디가 만발입니다. 예. 그리고 또 왜 길라임인가에 대한 주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4105 쓰신 분이. 길라임이 드라마 중에 보면 아빠의 현몽을 꾼답니다. 그렇군요. 현빈과 영어를 바꾼답니다. 그렇군요.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네. 한수 배웠고요. OAS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과학 팟캐스트를 우리나라에서 인기 팟캐스트로
최초로 올리신 분이고 여전히 팟캐스트 분야에서 1위를 하시고 있는 과학하고 앉아있네 원정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목을 딱 봤는데 오늘 재밌는 주제네요. 탄핵당한 과학 이론들. 네, 저도 시류를 쫓아서 좀 인기를 끌어보려고. 어떻게든지 시류와 연결해 보려고. 네. 네. 탄핵당한. 그러니까 이제 과학 이론들이 그 시대, 그 이전 시대에 쭉 인정받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새로운 정보에 의해서 탄핵당한. 그렇죠. 네. 그전엔 줄이었는데. 네, 줄이었는데. 뭐가 탄핵뿐만 아니고 이제 그 여러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진, 하야, 뭐. 아, 과학 이론들 중에도. 네네. 퇴진도 있고 하야도 있고. 여러 옵션들 중에 제가 맞는 걸 버티기 이런 거. 버티기도 있죠. 네. 아직도 버티는 과학 이론. 네. 아직까지 버티는 것들도 있고. 네. 일단은 뭐 한 3개 정도 골라봤는데요. 네. 다들 잘 아시는 이 천동설과 지동설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네.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수천 년 인류가 존재한 이상은 계속 다 천동설을 믿어왔겠죠. 일단 뭐 지구가 움직인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으니까요. 그렇죠. 땅이 안 흔들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즘은 천동설을 지구 중심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구 중심설. 예, 지동설을 태양 중심설이라고 이제 얘기가 좀 바뀌었어요 말이. 근데 사실 천동설도 비과학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굳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움직인다는 생각은 못 하는 거고, 그 하늘을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걸 이제 움직임을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관측을 해서. 별자리가 움직임을 보고. 그렇죠. 뭐 특히 행성하고 이런 것들. 움직이는 걸 보고 이제 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정립을 해서 1400년 동안이나 그 지위를 지킵니다. 1400년 이전에도 해가 왜냐하면 이쪽에 또 저쪽으로 지니까 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게 직관적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선각자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요? 되게 소수의 마이너리티로 군소로 무시당하고 그렇게 됐었죠. 예를 들어서 누가 있습니까? 갈릴레오 이전에도 있었어요? 갈릴레오 이전에는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 철학자요? 과학적 근거는 없는 거네요. 과학적 근거는 없죠. 예를 들어 아리스타르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름도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보고 앞으로도 기억하고 싶진 않네요. 네, 이런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네,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태양이 중심이고, 뭐 지구가 뭐 그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식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디어를. 네. 그때는 태양 주변의 위성들이 뭔지도 모를 때였는데 전혀 모를 때죠. 전혀 모를 때인데 상상력에 불과네요. 네, 굉장히 뭐 태양의 크기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있는데. 무시가 되고 결국 정리가 된 거는 이제 그리스 말기에 로마로 넘어가면서 이 시절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가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구가 이제 우주의 중심이고 나머지가 전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 구체적인 이론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는 지구가 중심인 상태에서 사실 하늘을 보면은 이 행성의 운행이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잘못된 거니까. 그래서 주전원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 행성이 스스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또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성도 예, 행성 스스로가 자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조그만 원을 가지고 돌고 있고 그 도는 상태에서 다시 지구를 크게 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각자의 행성이 각자 어떤 중심을 가지고 돌고 조그만 중심을 가지고 돌고 있는데 그 전체가 다시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서 별자리가 그냥 똑같이 도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보이거나 행성의 움직임이 나름 설명이 됐던 거죠. 말이 되네요. 예, 그게 나름 이게 과학 이론이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사실 코페르니쿠스조차 그렇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로 바꾸긴 했지만 이 원 궤도라는 데 굉장히 집착을 했어요. 완벽한 원궤도. 왜냐하면 우주에서는 모든 게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원에 대한 좀 뭐랄까요, 좀 샤머니즘적 집착 이런 게. 샤머니즘 여기서 한번 껴보려고 다시. 예, 그렇죠, 네. 사실은 근데 종교적인 관점이 많이 가입이 됐던 거예요 여기. 집착을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케플러가 나와서 구체적인 관측을 가지고 그렇죠, 요하네스 케플러. 이 스승인 타코브라이가 아주 관측을 잘해놓은 데이터들이 많았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원 궤도를 그리는 게 아니고 타원 궤도를 그리는 걸 설명을 하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사실. 예, 굉장히 큰 문화적인 충격이었죠. 예, 더 이상 이제 우주가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찌그러져서 돈다는 거거든요. 네, 뭐 약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 법칙들을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만들어서 하늘을 관측을 하는데 목성의 위성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지구가 모든 곳의 중심은 아니라는 생각이 또 처음으로 들었겠군요. 나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오래전에 지난 얘기니까 이런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우르르 해가지고 일어났을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거의 1세기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이고 코페르니쿠스는 자기 살아있을 때 책도 못 냈어요. 무서워서. 왜냐하면 다음에 왜냐하면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렇죠.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보자면 지구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이 인간을 지구에 만들어서 모든 걸 그 예속되게 만든 건데 그러니까요. 신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이 유명한 코페르니쿠스 책은 그가 죽은 다음에 출판이 됐고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조금씩 이 학설이 바뀌면서 사실은 이 천동설을 친봉하던 보수적인 학자들하고 성직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서 죽고 나서야 천천히 받아들여진 거예요. 원래 이 사회 주류 인식에 반하는 주장을 할 때는 그 위험 부담을 크게 안게 되고요. 그렇죠. 최순실 뉴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반에는 극히 일부의 뉴스들만 이걸 보도했고요. 근데 그게 그런 의혹이 있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무서운 거죠. 그렇죠. 무섭죠. 네, 아직도 권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뉴스 공장은 꾸준히 이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해서 사실 욕도 처음에 많이 먹었어요. 왜 최순실 뉴스에 집중하냐고. 근데 최순실 뉴스가 가지고 있는 폭발력을 아직도 대중들이 인지 못할 때 먼저 나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인 거죠. 그런 분인 거죠. 아무튼 오랫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라 저는 이걸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부르고 싶고요. 질서 있는 퇴진. 네. 원정호 씨가 한 말 중에 제일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20년 넘게 알았는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네요. 네.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안 웃기거든요, 이분. 그리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우주상수란 게 있습니다. 우주상수. 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정립한 천재인데 좀 고집이 많았어요. 그렇죠. 네. 자기가 만든 이분도 틀린 말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양자역학에 관해서도 틀린 말을 했고. 그렇죠. 그런 걸 다 아시네요. 박학다식이라고 얇게 넓게 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을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 방정식을 딱 보니까 우주가 중력 때문에 수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믿었냐면 우주는 절대로 영원히 변하지 않아야 된다고 믿었어요. 이분도 비슷한 그 신은 완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그거죠. 근거가 없습니다, 이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안 움직이는 기운이 온다 이런 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조차도 본인의 어떤 지적 능력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의 영역으로 두고 그거는 신은 완벽히 실수를 할 리가 없어 이런 식의 사고가 그런 식의 이제 문화의 영향을 받아온 거죠. 그래서 자기식을 보정하기 위해서 전혀 근거가 없는 이 숫자를 하나 갖고 와요. 왜냐하면 자기식대로 하면은 말이 안 되니까. 네, 우주가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주상수 람다라는 이제 이름을 그리스어로 붙입니다. 이걸 계속 주장을 하다가 한 10여 년 후에 이제 미국의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이 허블 망원경. 허블 망원경 이름이 붙은 사람이죠. 관측을 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증명을 해버려요. 그래 아인슈타인이 결국은 이제 포기를 하죠. 허블을 찾아가서 데이터를 보고 우주상수가 이제 자기의 가장 큰 실수라는 점을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주상수는 이제 하야가 되는데. 인정했으니까요. 네. 그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를 넘어서는 존재였어요. 당대. 그랬죠. 네. 상징적인 문화적인 그 컬처적인 존재이기도 했는데 내가 틀렸다고 말한. 근데 여기 이제 끝까지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소위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끝까지 틀렸어요. 아인슈타인이. 근데 반전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습니까? 60여 년이 지나고 1998년 우주가 보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저 다크 에너지 얘기했잖아요. 다스베이더. 우주가 사실은 팽창할 뿐만 아니고 가속 팽창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빨리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수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력을 이기고 가속 팽창을 하는 힘의 존재가 필요해져서 이게 암흑 에너지가 되고 이 상수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우주 상수 람다가 부활을 하는 거죠. 부활. 숫자는 좀 다르긴 한데 개념은. 이건 뭡니까? 하야후 재집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구테타 아니네, 구테타. 비자발적 구테타네, 이거. 과학으로 입증되었. 재밌는데, 오늘. 죽은 후니까 뭐, 그나마. 그리고 마지막은 전두엽 절제술이 자식이 재집권한 거네요. 그런 일이 있었죠. 자식이 재집권한 거야, 이게. 죽은 후에. 전두엽 절제술이란 거는 1935년에 포르투갈의 전두엽 절제술이요. 전두엽? 머리 이제 앞쪽에 이마 쪽에 있는 뇌 부분이죠. 그 정신 이상하는 사람
미치광이들을 그때 네, 이거죠. 예. 그때 이게 머릿속 뭘 잘라내야 된다고. 네. 그거 맞죠. 예. 예, 이게 굉장히 그때 이걸 다 알아 내가. 불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게 말이에요. 예. 저도 20년 알았지만 과학 조금이라도 아시는 건 몰랐어요, 지금까지. 네. 저도 신기해요. 네. 1935년에 포르투갈의 무니스 박사라는 사람이 시술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단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 증세가 완화가 안 되는 중증 병자들이 있잖아요. 정신질환자들이. 이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눈꺼풀을 들추고 그 안에다 송곳을 집어넣어요. 막 휘젓습니다. 그래서 전두엽을 파괴하는 거죠. 그 의사가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운데 어쨌든. 그랬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얌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얌전해지는 게 아니고 정신이 나가는 거죠. 네, 정신이 사실은 나간 건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1949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분이. 심지어. 노벨 의학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신질환 중에 이제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또는 막 그 극단적인 행동하는 분들을 이 전두엽을 휘저어버리니까 사실은 얌전해질 수밖에 없죠.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 같이 되는 거죠. 그렇죠. 멍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치료가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일단 얌전해지니까. 그래서 이게 심지어는 1970년대까지 미국에서 뭐 수십만 명이 시술을 받았고요. 시술 받은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으로는 이제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큰 누나인 로즈마리 케네디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술 받은 다음에 그렇게 돼버렸죠. 그냥 인간이 아닌 것처럼 돼버렸죠. 저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환자들을 오래 진료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가족들이. 차라리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족들 입장에서는 더 나아서 그러니까요. 그거를 치료라고 인정해버린 것도 있을 거야, 아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생활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게 되고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상한 말을 하고 남에게 조종당하기 쉬운 상태가 되곤 합니다. 남에게 조종당하기 쉬운 상태가 그래서 결국은 1970년대에 들어 금지가 됐는데 노벨상 규정상 철회는 안 됩니다. 철회는 안 되고. 철회는 안 되지만 이게 최악의 노벨상 오류자 흑역사로 남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탄핵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탄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늘. 20년 만에 원정우 씨가 저를 다 웃기네요. 자, 지금까지 과학하고 앉아있네 진행자 원정우 씨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군요, 이제. 저는 요만하고 물러가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일도 게스트보다 더 많이 떠들겠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